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자가 발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문화예술 업계에서 한동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조금 한가해진 문화예술 기획자 의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망중립성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디자인하는 뭐 이해가 되는 설명이 아니잖아. 네.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이거 맨 다음부터는 정해가지고 못 바꾸게 해야겠어. 그냥. 뭐야? 이걸로 고정하는 거야? 소개 중립성. 네. 예, 지금 추워졌어요. 갑자기 비도 엄청 오더니. 비가 와가지고 쌀쌀해졌죠. 예, 그냥 뭐랄까 봄은 잠깐 건너뛰고 잠깐 그 태풍 시즌으로 잠깐 갔다가 아니, 다시 막 또 여름 여름으로 갔다 여름 갔다가 막 그러던데. 미쳤어. 봄 갔다 여름 갔다 겨울 갔다 막 갔다. 좋잖아, 시간 빠르고. 눈도 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저기 우박은 났어. 아마존 쪽 날씨랑 거의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열대우림. 열대우림. 네. 망고 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파인애플도 나고요. 네. 맛있겠다. 바나나 나무 키우십시오 지금부터. 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제일 바쁜 시즌이 다 끝나가지고 오늘부로 딱 끝나서 지금 오늘 거의 빨래만 한 3번 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지방에 나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번 주는 특별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빨래가 많으면 네. 빨래방을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세탁기가 엄청 크잖아 거기가. 우리 세탁기도 커요. 그리고 빨래방은 뭐랄까 돈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유, 알았으니까 합리화하지 마. 네, 긍정이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빨래방 갔다 왔나요? 아니요, 별일 없이 네. 오늘도 즐겁게 독서 모임을 끝내고 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엄청나게 그 뭐랄까 그 미디어가 매스컴이 만들어낸 현대 도시 남자의 이상적 도시 남자의 완성판 있잖아. 야, 영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영화학원 가고 영어 뉴스 읽고 조깅하러 트랙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럼. 오고 네. 종합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독서 모임 이렇게 네, 가지고 무슨 요일 저녁은 무조건 독서 모임 갔다 그럼. 오고 네. 그리고 점심도 네. 같이 먹고 네. 커피와 점심을 함께 누구랑 같이 먹고 독서 모임 사람들이랑 담소를 나누고 다 했어. 함소를 나누는데 그럼 현대인이네요. 그럼요. 아니 현대인이야. 인싸야 인싸. 그렇지. 엄청난 인싸군요. 네. 예. 긍정시네요. 네. 네. 아망드는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요즘 음.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밤에 막 밤 12시 이럴 때 네. 자전거를 타고 막 동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기 네. 위해서. 보통 야식을 끊지 않나? 야식도 끊었어요. 아 진짜요? 야식- 훌륭하네. 야식도 끊고 밥도 공깃밥에 네. 4분의 3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반을 먹잖아요. 보통은 다이어트 할 때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지금 현대인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자가발전 매주 초창기에 네. 그 근황 얘기하는 시간을 인스타그램처럼 그렇게 허풍스럽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진짜야? 이게 진짜야?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야? 네. 본인이 잘하고 아름다운 것만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네. 이번 주에 MS 코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코리아. 업무 때문에 갔다 왔는데 광화문에 있나요? 네, 그거? 네, 광화문에 있죠. 네네. 광화문에 있는데 와 거기는 뷰가 예술이더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경복궁 다 보여요? 경복도 네, 보이고 내려 대박 보이지. 청와대도 보입니다. 그렇지. 너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 뷰 때문에. 네. 뷰 때문에. 그럼 뭐 거기서 일하다 왔지 뭐. 네. 그러네. 네, 그랬습니다. 일하러 갔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좋네요. 그리고 저번 주에 긍정이가 시사 특집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시사 특집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오면 좋을까 네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예. 2개 중에 고민을 했어요. 뭐랑 뭐 등에 고민하셨나요? 요즘 한창 또 드루킹이 또 핫하잖아요. 댓글, 매크로 이런 거. 그러니까 댓글을 여론을 조작하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할까 아니면 또 제가 기존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네.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할까 하다가 둘 다 자동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온 이야기는요. 네네.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제조사의 책임일까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네. 재미있는 제가 토론거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1부에서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네네. 설명을. 요거 이제 우리가 2부에 토론할 때도 좀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시계바늘을 2016년 2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많이 안 2016년 돌리네요. 2월까지만 돌리면 되나요?
그쵸. 이때는 우리가 자가발전도 하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자가발전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자율주행차 사고가 구글이 테스트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생했다. 아 뭔지 기억나요. 소식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이발소에서 저희가 하면서 예. 자율주행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2016년 초중반이었으면 2년이죠. 지금 벌써 2년 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때 사고가 그거죠. 원래는 사고가 아닌데 사고가 돼버린. 이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어떤 거냐면 그 도로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을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버스가 이제 멈출 거라고 시스템을 예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버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맞아요.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버린 거죠 구글을.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예. 2014년에 그 구글의 대표가 그 운전대를 떼어내고 네. 자율주행 차라면 운전대가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 네. 시작 종료 버튼만 있는 새로운 차량을 공개해서 테스트하고 있던 2년 만에 네. 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러니까 2016년 5월에는 테슬라 모델 S의 차량이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자율주행으로 주행을 하다가 네. 트레일러를 하늘로 착각해가지고 그대로 들이박아서 들이받는. 그렇죠. 이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사고도 있었죠. 있었죠. 요거는 진짜 사고죠. 예, 요거는 이제 첫 사망 사고로 기록이 됐죠. 네. 근데 뭐 요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네네. 자율주행이 되게 위험한 도구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자율주행 차량이 언제나 항상 높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지금 새로운 차량을 지금 예약을 예, 했거든요. 예. 네. 아직 출시가 안 돼가지고 차량을 예약을 했는데 그 차의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자율주행 특히 우리 같은 IT 오타쿠들한테는 네네네. 전자기기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약간. 자율주행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이제 차를 곧 올해 안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가. 높은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일반 그 대중에게 네. 다가오고 있는가도 좀 느낌이 달라요.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자율주행이 계속 뭐 사고도 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네. 매년 평균 120만 건씩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120만 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많은 학자들은 네.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90%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섭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닌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자율주행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예. 또 자율주행은 어떻게 발전한 것일지에 대한 예상을 좀 네네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원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단계의 인식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돼요. 계속 사실- 차가 실시간으로 그걸 거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네. 이 4가지 단계를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논리화하고 자동화하면 이런 4단계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인지를 4단계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운전에서 있어서. 그렇죠. 은 실장이 만약에 지금 이제 4월에 네,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지방 출장을 다니셨잖아요. 차 많이 운전했죠. 차 운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내비게이션을 찍죠. 내비게이션부터 찾아보죠. 네네네. 그리고 보면은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게 또 그렇죠. 중요해요. 일단 거기까지는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경로 설정과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 고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2016년이라는 그 이슈가 됐던 시점에 네. 이미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구글어스가 거니까요.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구글님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인 지도보다 훨씬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자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가 필요해요. 아 그거보다 더요? 네, 훨씬 더 이제 뭐 아주 자세한 골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도로 그 일반적인 지도, 소프트 어플리케이션 지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필요하고 더 최신 정보가 항상 반영이 돼 있어야겠죠. 네네네. 구글이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잘 말해줬는데 구글 어스도 하고 있었고요. 네. 구글 맵도 하고 있었고요. 구글 맵에서 스트리트 뷰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재반 데이터를 계속 쌓아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로의 정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이 된 거죠. 그렇죠. 택시 기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보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고정밀 지도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디서부터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음. 현재 위치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가장 먼저 활용이 되는 게 네. 당연히 GPS겠죠. 그렇죠. 근데 GPS가 많게는 오차 범위가 100m까지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100m까지 나는지 아세요?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도 앱을 키면 항상 처음에는 좀 멀다가 이렇게 점점 좁혀지면서 내 맞아요. 주변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 이쪽 보도블록에 있는 거랑 뭐 편도 2차선의 건너편에 있는 거랑까지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GPS는 의도적으로 오차 범위를 좀 늘려놨어요. 에러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GPS가 진짜로 낼 수 있는 그것보다 좀 선택적으로 오류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 정확도를 좀 낮춰놨어요. 이유는 뭔가요? 군사적인 목적이 군사 활용돼요. 기밀이요. 네. 너무 완전히 디테일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00m가 그 제한이었는데 네.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원래 뭐 칼 같은 것도 네네. 일정 이상의 일정 절삭력을 센티미터 가지고 이상. 있다면 네. 판매가 불가능해요. GPS도 비슷한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난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군사 목적에서 사용자 개인의 위치 정보를. 테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GPS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IMU라는 장치가 활용이 되는데요. 나는 너.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그래서 네네. 관성 측정 장치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네. 저도 이 IMU라는 걸 어디서 봤냐면 네. 네. 저는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드론을 띄울 때 항상 그 IMU를 초기화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서 네네. 그때서야 찾아봤거든요. 용도가 뭐예요? 뭐냐면 IMU는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서 X, Y, Z 축,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네. 가속도랑 자이로로 측정해가지고 현재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눈을 감고 네. 한 5발자국 정도 가면 어디 있겠다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낭떠러지. 낭떠러지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상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보면은 고등학교 수학 단원에 네네. 은실장 고등학교 수학도 잘했잖아요. 다녔어요? 전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네.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게 저희 공부할 때는 수투에 있었는데 지금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수투? 네. 나는 수투라는 걸 한 사람이 아니구나. 문과잖아. 네, 문과니까. 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벡터다. 그 뭐야? 옆으로 늘어나도 안 깨지는 게 벡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네, 어쨌든 네. 고등학교 수학의 위치와 속도 단원을 보면 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맞아요.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의 공률을 보고 이게 가속도가 얼마다 그걸 계산하는 거를 못해도 한 2,000번을 할 걸? 미분이 뭔지를 몰라서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네. 미분은 예. 적분을 거꾸로 한 겁니다. 적분이 뭔지가 미분을 거꾸로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인데 아무튼 속도를 계산하는 네. 거를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다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돼요. 네네. 그리고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속도를 2번 적분하면 위치를 앞으로 나아갈 위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적분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안다고? 엄청난 천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MU가 이렇게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네네네.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요. 그러면 그 내가 움직여서 이동할 곳의 위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렇죠. 도움 장치다. 그리고 GPS를 보조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그러니까 5초 전에 있었던 위치와 지금 위치를 지금 위치를 비교하면은 비교하면. 현재 위치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센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 주변의 사물이라던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은시장이 말 잘해줬는데 특정 사물 인식이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들어간 기술인데요. 네네.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카메라에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 영상이 딱 같이 잡혔어. 잡혔어. 그럼 어디야? 그럼 광화문이지. 그지? 은실장 잘 알잖아요. 이렇게 랜드마크, 이렇게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활용해서 거리의 모양 같은 걸 분석해서 이미 저장된 데이터랑 분석을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 또 파악할 수 있죠. 야, 이걸 도입했다는 건 되게 신박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렇죠.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알 얘기 수 나온 있죠.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그
그 생각의 기준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 대충 내 현재 위치에 대한 지도에 대한 정보, 근처에 대한 걸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눈을 감고 몇 발짝 뒤에 있는 것들을 상상해서 지금 내 위치를 또 인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랜드마크에 대한 판단으로 내가 여기 광화문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듯이 그렇죠. 똑같이 반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경로를 설정하고 현재 위치를 인식했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꽤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네. 아직 1단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면 앞을 봐야지 운전을 하겠죠. 그렇지.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전방 주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테슬라 특집인가 어디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네. 특집인가 어디서 한번 했는데 그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고 또 옆에 가는 차량들을 인식하고 행인을 인식하고 왜냐하면 GPS에는 그런 것들이 절대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벽을 인식하고 또 도로를 인식해가지고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다 없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갓길에 무단 주차한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는 차량에 설치된 수십 개의 센서들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네네. 대표적으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가 활용이 됩니다. 레이더랑 라이다는 뭐예요? 레이더랑 라이다는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해서 사투리 아니야? 그 라이다. 그런 건가?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랜드마크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차선을 인식하거나 아. 이런 것들은 카메라가 전반적인 데이터를 네네네네. 받아들이고 레이더는 초음파를 이용해요. 그 뭘- 박쥐처럼 쏜 다음에 돌아오는 걸로 거기에 주변 뭐가 정보를 있다 없다. 인식을 하는데 그거는 배트맨처럼 네. 배트맨. 1m 이상 보통 최소 1m 이상의 정보들을 인식을 해요. 레이더는. 근데 1m 안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1m 안에 돌덩어리가 되게 큰 게 있어.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반경을 못 찾아낼 정도. 네. 네. 그러면 뭐 박을 수밖에 없겠죠. 과속 방지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1m 안에 데이터가 갑자기 생겼다면 과속 방지턱 튀어나오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농담이고 이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사람이 이런 어떻게 거죠.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레이더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최소 범위가 1m가 최소 범위예요. 1m 밖에 있는 것만 네. 인지할 수 있고. 보통은 그렇게 찾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라든지 앞서 나갈 뭐 그런 뭐 앞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파악할 때 레이더를 활용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정보들 있죠. 네네. 이거는 라이다를 활용하는데 라이다는 빛을 활용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차량에 네. 보면은 그 되게 귀엽게 위에 뭐가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뭔가 계속 찍고 있어요. 그게 원래 나 자율주행차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경찰차처럼? 택시처럼 경찰차나 택시처럼 약간 그렇게 이렇게 그 볼 수 있겠네. 풍량계처럼 계속 돌잖아 걔가.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근데 걔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걸 숨기는 거죠. 네네네. 소형화돼서 이제 숨길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라이다를 통해서 네. 수 센티미터 예를 들어서 뭐 10cm 미만의 데이터까지 다 찾아낼 수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라이다랑 레이더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면요. 네. 아주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거를 마치 흑백으로 주변으로 3D 형상한 것처럼 나와요. 옛날 아타리 게임기처럼 하나 맞습니다. 보구나. 그래서 주변을 3D로 계속 만들면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가 하는 그 잠깐 계산 같은 거를 네. 자기가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에서 그리는 그 3D를 실시간으로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한데? 계속해서 3D 스캔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만들어낸 그 주행 경로를 주행하면서 앞서 그 주행 경로를 통해서 가면서 이제 차량을 회피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인 이런 것들을 회피하도록 이제 2단계에서 만들고 3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장애물 회피 경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큰 그림 하나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 기술들을 활용해서 3단계에서는 짧은 거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예측하지 못했던 지도 정보에 있지 않는 네. 그 위치의 정보에 있지 않는 사물들을 분석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 실장이 방금 말했던 불법 주차 차량 같은 거는 지도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3단계에서 회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생각해 봤을 때 저런 걸 하려면 배터리가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아이언맨급은 돼야 될 것 그리고 같아. 고성능의 어떤 그 프로세서가 이걸 처리하고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자율주행 차량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보다 네. 더 많이 필요한 더 발전해 있는 회사가 구글이나 전기차.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네네. 이런 회사들이 발전해 있는 이유가
그 회사들은 워낙 고성능 컴퓨팅을 해내는 데 있어서 특화가 된 회사들이에요. 최적화된 이미 고성능. 만질 만큼 만져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차치하고 네. 일반적인 휘발유차를 예를 들면 네.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조금 덜을 수 있죠. 네. 재활용. 네,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전기 만들잖아요. 우리 그렇죠. 발전기 하면 네네네. 그 자동차 굴러가는 그 음.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네.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할 수 네네네.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적용되고 나면 비로소 4단계로 가서 악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악셀이라고 하죠, 우리. 차를 밟느냐 어, 멈추느냐. 밟느냐 멈추느냐를 이제 근데 자동화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3단계에서 그러면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 방해 경로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각 나라마다 도로 교통 상황과 교통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도 3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계산을 만들어내는 거겠네요. 그렇죠. 1단계, 3단계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일방 통행 길이 뭐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경로 설정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1차적으로 만들고 네. 3단계에서는 지금 이 돌발 상황에서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도 그때 계산하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고속도로는 1차선이 추월 차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는 3단계에서 판단을 네네네네. 하겠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악셀을 밟아주는 거는 4단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네요. 그렇죠. 뭐 이거 앞에 한 거에 비하면. 돌 올려놓으면 가는데요. 네. 그리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한다고 보면 네. 인간이 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완벽히 복각해낸 기술자들이 더 대단하네요. 그 사람이 뇌와 몸이 인지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금 전산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모두 이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아까 아망드가 생각하고 그 사회가 주장하는 그 자율주행의 완성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어느 선까지 왔느냐 네네. 좀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 자율주행이 언제부터 발전이 되는 것 같으세요? 차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난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2005년. 2005년.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부터 나는. 백투더퓨처가 그거 언제 나온지 모르잖아. 엄청 옛날에 나왔어. 95년도인가? 그럼 한 90년대 초반부터 발전이 시작됐다. 90년도보다 자율주행은요. 더 옛날이구나. 1960년대 벤츠로부터 제안이 됐고요. 에이씨 아깝다. 그리고 실제 연구는 네. 1970년대부터 연구가 됐는데 처음에는 시험 주행장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되다가 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맞췄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맞췄어요.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예, 참. 90년대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네. 자율주행의 능력이 이제 확인된 가능성. 거죠. 네,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NHTSA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 국토안전부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도로관리공단.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영어로 하면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도로관리공단 맞네. 국토교통부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 미국의 NHTSA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서 음. 이런 자율주행의 발달 단계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레벨 0이 있어요. 아, 그 미국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놨군요. 그렇죠. 네. 레벨 0이 있어요. 레벨 네. 0은 자율주행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해요. 옛날이네요. 근데 뭐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레벨 0의 차량을 운전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차를 분류했군요. 네. 그리고 너무 옛날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10년간 나온 차들은 대부분 레벨 1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럼 레벨 하려면 할수 0은 컴퓨터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간 깡통 자동차라고 기계식 봐도 돼요?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크러치를 밟느냐 안 밟느냐 정도로 나누면 되지 않나. 클러치도 네. 요즘은 이제 컴퓨터 들어간 게 밟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네, 오토로 되니까. 네. 근데 최근에 10년 정도 나온 차는 제 차도 포함해서요. 네네. 제 차는 경차인데 네. 경차도 포함하면서 보면은 레벨 1 자율주행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차도 포함된 겁니다. 은시장이 맨날 욕하는 똥차라고 나 욕하는 얘 제 운전 차도 이거 운전대로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후방 주차 센서 있냐 없냐. 아니야, 내 생각에는 기어 변속을 자동으로 해주냐 안 해주냐. 긍정이가 좀 더 가까웠습니다. 에이. 그래서 1차원적인 기능으로 이제 한 번에 한 개의 센서가 동작해서 운전에 도움을 주는 걸 센서가 말해요.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긍정이 말 잘해줬는데 차량의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삐삐삐삐 거리느냐. 삐삐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말고도 최근에는 차간 거리 유지하는 거 있죠. 크루즈.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주차를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후방 센서, 주차 경보 장치, 뭐 차선을
깜빡이 안 놓고 차선 벗어나면 삑삑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요새 제가 무슨 차를 렌트를 하나 봤더니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면 차가 없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핸들을 지가 옆으로 꺾더라고요. 미친 사고 나겠네. 그러니까 핸들을 약간 무겁게 바꿔요. 부산 사람들이나 그 강남지방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이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전벨트 안 꽂았을 때 소리 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레벨 센서, 1 자율주행이라고 보시죠. 자율주행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고요. 네. 레벨 2 자율주행은요. 네. 한 1단계 그 레벨 1 자율주행기를 이용해서 이용되는 것 다양한 장비를 두 가지 이상 결합을 하면 레벨 2로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운전벨트를 하면 엉따가 자동으로 켜진다. 그런 신박한 차가 있어? 그건 그냥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기능 아니에요? 엉따가 싫어도 잠겼는데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치. 자동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 네. 뭐 음악의 소리가 바뀐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아니면 있죠. 문이 자동으로 잠기기도 하죠. 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이런 들면 것들. 차선 유지 기능이랑 네네.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이 동시에 되면은 네네. 이 레벨이군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모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들은 레벨 2 자율주행이 모두 지원이 되고 있다. 예, 모두가 예. 아니고 이제 그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옵션에 때려박을 수 있다. 네. 그것들을. 요것들이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가장 발달된 형태가 레벨 2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레벨 2 자율주행이고요. 근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그러면 이게 거기서 이후에 나올 레벨 3은 네. 이것과 어떤 차이를 그럼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레벨 2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법적으로 손을 절대 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짧게는 30초고 길게는 1분 정도 되면은 그 경고가 막 울리고요. 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손을 떼고 있으면 이 자동 자율주행이 꺼져버립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넣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죠. 그 자율주행이 꺼진다는 게 차가 멈춰요. 주행을 멈추고 어디 주차를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죽는 거야? 죽는 거죠. 만약에 심장마비가 걸렸다. 가다가 갑자기 네. 그럼 손을 뗐어. 돌연사가 1분 됐다. 뒤에 차가 시동이 꺼지듯이 꺼져가지고 계속 큰 사고가 달려가는 나는 거야? 거지. 이제 그럼 큰 사고가 나는 거지. 보통 차량들은 비상깜빡이지고 속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뒷차가 뭐 알아서 수 피해갔죠. 있겠죠. 네. 알아서 피하겠죠. 예, 뭐 이게 이슈가 아니라 어쨌든. 네, 이게 이제 2단계 레벨이고 레벨 2는 현재 거의 모든 그 제조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다. 현대도 만들고 있고 아우디, 벤츠, 뭐 네. BMW, 테슬라도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레벨 3는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면 레벨 3가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자율주행이 좀 느껴져요. 날아다닙니까? 아니요. 비행기. 그건 레벨 7. 그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께 되잖아요 그런 거. 테슬라도 실험적으로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2.1이다. 네, 왜냐하면 레벨 3를 대응하는 법안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레벨 3라고 가정을 해놨을 뿐이군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신경을 안 써도 목적지에서 차선을 막 가는 게 이제 레벨 3인데 다만 운전자는 운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손은 떼도 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레벨 3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만약에 차에서 경보가 울리면 운전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복귀할 수 있게. 네.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 아우디는 작년에 출시된 차량들에 네. 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법이 허락하는 한 이걸 기능을 풀겠다라고 해서 아직 풀진 않았군요. 다 락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레벨 3는 연구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허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불법입니다. 얘기네요. 그리고 레벨 4는요. 네. 자율주행 3단계에서 더 발전을 해서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커피 먹고 TV 보고 아망드 살롱 보고 있어도 됩니다. 유튜브 그 보고 있어도 됩니다. 메딘 블랙에 보면 자동주행 모드 하면은 가짜 사람이 앞에 튀어나와서 운전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짓을 해도 되는. 맞아요. 뭐 이런 영화적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 수준. 네.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 오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눈 감으라고. 눈을 떼도 된다. 눈을 떼도 된다. 딥슬립하고 있나면은 도착지에 있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차를 탈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나 몰라. 나 이거 네. 토론 때 2부 때 내가 얘기할 그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율주행이 얘기되고요. 최근 원래는 이제 미국 그 도로안전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최근에 레벨 5 단계가 만들어졌어요. 딴 데서 이제 거론되고 있나 네, 보네요. 레벨 5는
아예 핸들이랑 페달이 없어요. 그냥 차 자체가 그 용도로만 나오는 네, 거군요. 그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수 없는 단계를 뜻하는데 레벨 4랑 어떻게 보면 핸들이랑 페달만 없다 뿐이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벨 4는요. 레벨 4는 상황에 따라서 센서가 판단이 흐려지면 운전에 개입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면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센서의 판단이 흐려지면 3단계나 2단계로 떨어지니까 경보를 해줘요. 결국에는 네. 2단계로 떨어지니까. 근데 레벨 5는 어딜 가도 항상 유지되는 자율주행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선이 없거나 네. 뭐 비포장 도로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4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5단계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목적지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을 네.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애초에 핸들과 페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탱크야 뭐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기 뭐야 그 강릉이나 뭐 이런데 속초 완전히 그 도로 안 깔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리급에 가도 차가 알아서 간다. 시골에 간다. 갔어요. 시골. 네. 네. 인상적이네요. 그거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원해도 운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핸들과 페달이 없으니까 예. 터치패드로 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만 이러는 버튼만 누를 수 있잖아. 그래서 구글이 만든 게 어떻게 보면 5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불법이적으로. 연구용이라 연구용으로? 괜찮지만. 네, 연구용으로는 지금 현재는 네네. 연구용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네, 신기한 세계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일부에서는 뭐 단계별로 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현재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1부에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이발소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자가발전에서 몇 번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뜯어놓고 살펴보니까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를 로봇이 흉내내는 거는 어떤 분야든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분야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아니 시기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어 있었다는 게 네. 좀 인상적이었고 2부에서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오죠.